네, 그렇다면 이제 이 의미 있는 포럼을 개회사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님이신 이동열 대사님으로부터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기빈 여러분, 신사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2024 세계 신안보 포럼에서 여러분을 환영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 개최에 큰 기여를 해주신 시프리 그리고 카이스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과 몇 달 전 노벨상 위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특별한 시대를 인정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선구자 한 명이 아닌 2명을 수상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한 명은 의학의 가능성을 열어준 AI 기반 단백질 폴딩의 획기적인 업적을 인정받았고, 다른 한 명은 생성형 AI의 혁신적 힘을 발견한 것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은 결국 우리 시대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서 기술 혁신이 세상의 구조를 재편하고 전례 없는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의 지각판도 바로 우리 발밑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흥 기술이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등 국가 안보의 근간을 재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디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멀리 바라보자면 1940년대에 공중 분야가 새로운 전장으로 등장하면서 전략가들은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갑자기 3차원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오늘날의 다 영역은 현실을 넘어 사이버 공간으로, 공중에서 우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디지털 그리고 우주 기술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한편 최첨단 기술은 누구라는 측면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행위자와 비국가 행위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상용 이중용도 기술이 쉽게 이용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율 운영 시스템은 인간과 기계의 구분을 더욱 모호하게 만듭니다. 사이버 공간으로 가면 그 공간에 내재된 익명성으로 인해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협이 일상생활에 스며들면서 전시와 평시의 전통적인 구분 또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탈취, 데이터 도난, 허위 정보 등과 같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민주제도를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여겨지던 활동들, 예를 들면 산업 성장을 위한 원자재 확보와 같은 일도 전략적 시급성이 요구되는 문제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라는 측면입니다. 즉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본질과 사용할 수 있는 방어 메커니즘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술 발전으로 과거의 것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활이 총으로, 말이 탱크로 바뀐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분쟁에서 볼 수 있듯이 드론이 등장했다고 해서 이제는 핵 비축이 쓸모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이 서로 공존하고 시너지를 내면서 위협과 방어 모두의 기하급수적으로 복잡성이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의 수단인 AI, 그리고 모든 것의 궁극의 가속화 수단인 양자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이런 기술로 세상은 더 안전해질까요? 아니면 반대일까요? 그리고 AI, 사이버, 대량 살상 무기의 결합은 결국 글로벌 안보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기빈 여러분. 이 멋진 신세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경각심과 비전입니다. 위협과 복잡성을 명확하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각심, 그리고 당장의 상황을 넘어 더 나은, 더 안전한 내일을 상상할 수 있는 비전, 즉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발전도 있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ICT 사용에 있어 책임 있는 국가 행동에 대한 유엔 프레임워크를 채택했습니다. 물론 국제법 적용과 책임에 대한 모호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2차례의 에이펙 회의에서 핵 결정에서 인간의 통제권을 유지하기로 한 미중 합의와 같은 합의들은
대량 살상 무기에서 AI의 역할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상호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맞는 강력한 규범과 거버넌스를 만들지 못하면 안보와 인간의 존엄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노력에 앞장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외교 정책 비전인 글로벌 중추국가에 따라 대한민국은 새로운 기술과 안보 도전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주도하기 위해 세 가지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촉진자, 지원자, 주도자입니다. 먼저 주도자로서 우리는 지난 9월 제2회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 리에임을 개최하며 새로운 규범과 거버넌스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행동을 위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우리는 유엔 총회에서도 군사 영역에서 책임 있는 AI에 관한 최초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선출 이사국으로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안보리의 참여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이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촉진자로서 우리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AI, 양자, 우주와 같은 핵심 신흥 기술에 대한 협력을 지지합니다. 한국은 올해 5월에 열린 AI 서울 서밋이 시초가 된 AI 안전성 기관들 네트워크의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또한 7월부터 광물 안보 파트너십의 의장국으로서 전반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인 공급망의 안정화와 다변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자로서 우리는 모든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점차 증가하는 공식 개발 원조 ODA를 활용하여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근간에는 가장 취약한 국가들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글로벌 네트워크의 가장 약한 고리를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2024년 AI 서울 서밋에서 채택된 서울 선언은 AI 거버넌스에서 포용성을 안전 및 혁신과 동등하게 중요한 우선순위로 인정하는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에 채택된 사이버 보안 전략과 또 9월에 채택된 실행 계획, 그리고 10월에 출범한 국가 AI위원회는 안전, 포용성, 혁신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빈 여러분. 2021년부터 세계 신안보 포럼은 국제안보에 대한 글로벌 담론을 촉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안보 환경에서 복수 이해 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참석한 다양한 분야의 사고 리더와 전문가들의 협력 정신을 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정부들, 국제기구, 학계, 업계, 시민사회 등 우리 각자는 더 큰 퍼즐의 중요한 조각을 쥐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경각심과 비전을 갖고 함께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기술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인사이트를 공유하면서 이 기회를 활용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더 안전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이 스페셜한 포럼의 중요성을 또 강조해 주시고 또 네 가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댄 스미스 소장님으로부터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동열 대사님, 네, 외교빈 여러분, 동료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4년 세계 신안보 포럼에 여러분을 환영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대한민국 외교부와 함께 이 포럼을 준비하는데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기쁨이었다고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화요일 밤에 이야기를 안 하게 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있어서 굉장히 비통상적인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또 그 기관이 그 시험을 잘 통과했다라는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 안보는 수많은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는 일부 국가의 공격적인 행위, 도발적이고 대립적인 행위, 또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및 국제 갈등 및 전쟁, 그리고 또 기후 변화를 포함한 생태적 혼란의 영향, 그리고 신흥 기술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도전 과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 중 일부는 즉각적인 대응을 필요한 긴급한 문제이고 일부는 보다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도 지체 없는 즉각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평화와 안보 이슈를 주로 다루는 정책 입안가들과 연구계, 학계에 있어서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즉, 시급한 도전 과제에 대한 관심만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장기적 이슈들을 다룰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세계 신안보 포럼이 그 출범부터 그 중요성이 크고 생산적인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럼은 즉각적인 위협들을 넘어서서 변화하고 전개되고 있는 위협들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장기적 이슈들을 바라볼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여유롭게 시간을 들이고 안이하게 고민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각기 다른 시대의 모습이 하나의 문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통적 방식의 침략 전쟁으로 세계 1차 대전을 상기시키는 공격이라든지 방어 전술이 쓰이고 있고 전선 가까이에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초현대적인 전쟁으로서 드론, 하이브리드 전투,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투 등 몇 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에서 나올 법하다고 여겼던 전술과 툴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이 아직도 우리 곁에 있다고 해도 미래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너무나 오래 들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의 글로벌 문제를 설명한 이후 지난 40년에서 45년의 시간을 안이하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구온난화의 기본적인 과학적인 설명은 이미 19세기에 나왔고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정적인 예측은 스반테 아레니우스라는 비관적인 스웨덴인에 대해서 1896년에 나왔습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가 기온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아레니우스의 추정은 당시 독창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었고 이제 오늘날에는 이에 대한 의문이 크게 제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를 들은 적이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희 시프리에서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를 통해 발간되었던 책이었습니다. 229페이지에 달하는 책인데요. 색인 포함해서 229페이지에 달하는 책인데 무기와 인공지능으로 또 첨단 컴퓨팅, 특히 AI의 무기 개발 및 군비 통제 방법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책이 사실 1987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경고를 들은 적 없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이 책의 출판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겸허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987년 이후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처음으로 다루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정부 부처들이 이 개념의 정의에 문제, 또 문제 식별, 또 정부 간, 또 동맹국들 간의 조율에 있어서 얼마나 제한적인 역량을 현재 갖췄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계에서 AI와 전략적 안정성 같은 주제를 별개의 주제로 다루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에 어느 정도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최근에서야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고 이 문제를 아직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계 신안보 포럼의 가장 큰 목적과 중요성은 이 새로운 이슈들이 평화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데 있다고 봅니다. 잠시 오늘 포럼의 주제를 벗어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퀀텀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양자 기술은 대단한 진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자 시스템의 행위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서 여러 센싱, 이미징, 내비게이션, 컴퓨팅, 정보과학, 통신과 같은 기술들이 변혁될 가능성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더 빠른 생화학
원자력, 그리고 핵 관련 위협과 위험의 탐지, 기후 모델링 향상, 그리고 생태계 행위의 이해 증진 등을 통해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화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들이 그렇듯 양자 기술에도 부정적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통신과 금융거래 보안이 저해될 수 있는 암호화의 약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부정적 측면은 국가 간 경쟁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자 센서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탐지할 수 없었던 지하나 해저에 숨겨진 물체를 탐지하게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잠수함과 관련된 그런 핵 억지가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AI에서 했던 실수를 양자기술 대응에 있어서도 반복하게 될지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저희 기관 스프리의 동료들이 이 새로운 양자혁명에 평화 안보에 미친 여파를 식별하는 데 진전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가 AI에 대한 책이 오래전 쓰여졌던 것처럼 3, 40년을 기다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군비 통제는 무너지고 있고요. 핵 군비 경쟁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냉전 시대 군비 경쟁에 비해서 이번 군비 경쟁은 탄두 개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에 주안점을 더 둘 것입니다. 첫 10년을 이런 위험과 적대감으로 점철되게 보낸 이후 우리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규제 장치나 아니면 한계 설정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도달했을 때에는 이미 신뢰 구축이라든지 군비 통제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안보 위협이 부상하는 즉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연구자들은 증거를 찾는 데만 집중하기보다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증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과거를 언제나 보게 되고 때로는 조치를 취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 초래됩니다. 정책 입안가들은 우선 과제들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설정하여 미래와 또 불확실하지만 중대한 리스크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신안보 포럼은 정책 입안가들과 학계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변화하는 안보 환경의 주요 면면을 다루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과 또 긴밀한 협력을 해준 대한민국 외교부에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24 세계 신안보 포럼에서 중요하고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오늘 논의의 방향성을 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한국과학기술원 총장님이신 이광형 교수님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영사를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카이스트의 이광형 총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모두를 2024 세계 신안보 포럼에 환영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먼저 대한민국 외교부에 이번 포럼을 개최해 준 데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그리고 카이스트와 함께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고 계신 많은 귀빈들과 또 전문가분들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님, 스테판 레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이사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해 4회차를 맞이하는 세계 신안보 포럼은 안보라는 진화하는 도전에 있어서 우리가 국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진화하는 안보 환경 속 국제 협력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AI, 사이버 보안, 첨단 기술의 리더로서 저희 카이스트는 혁신과 또 실질적인 응용 분야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학제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과학과 정책 그리고 글로벌 안보 사이에서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또 바로 세계 신안보 포럼과 같은 포럼에 기여를 하면서 함께 난제에 대응하고 미래 전략을 찾는 데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논의를 통해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또 책임 있는 혁신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안전하고 형평성 있는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한다면 기술이 평화와 단결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의 기조연설자의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외교협회 공동의장이자 전 스웨덴 총리이신 칼 빌트님께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보내오셨습니다. 네, 이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중요한 국제회의 개최를 축하드리고 또 오늘 서울에서 직접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비해서도 더 경쟁이 심화된 더 대립적이고 갈등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침략이라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이나 국제 질서의 모든 면에서 위반을 하면서 러시아는 단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자 했던 한 국가를 상대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여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은 파괴적인 대규모 인해 전술 공격이 사용되고 있고 또 첨단 드론, 전쟁 물자 공급을 위한 산업활동, 탄도미사일, 우주작전, 정보전과 같은 여러 그런 전술들이 결합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만 명의 생명이 희생되었고 파괴로 인한 피해는 막대합니다. 이 분쟁의 결과는 앞으로 오랜 기간 유럽 안보와 세계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모스크바와 평양에 있는 외톨이 정권 간의 연대가 이를 보여줍니다. 글로벌 안보 지형은 여러 면에서 엄중한 상태입니다. 기후변화와 세계의 보건 문제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분쟁들도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현재 가속화되는 기술 변화가 격화되는 지정학적 경쟁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전례 없는 안보 도전 과제들을 초래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핵 지휘 통제 시스템의 융합은 가장 엄중한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AI는 조기 경보 시스템, 또 위협 평가, 의사결정 지원 툴들과 통합되어 핵 무력의 활용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신속한 대응과 향상된 위협 탐지가 가능하겠으나 이로 인해 알고리즘상의 편향, 시스템 취약점, 위기 상황에서의 잠재적 기술 실패 등으로 인한 새로운 리스크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11월 16일 성명을 통해 핵무기 사용 결정에 대한 인간의 통제권을 유지할 필요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 다른 핵 보유국도 이러한 원칙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동일한 성명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고려하고 군사 부문에서의 AI 기술 개발을 신중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또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거버넌스 및 보안 관련 이슈에 있어 중요한 이니셔티브들이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블래틀리 파크에서 열린 그리고 그 이후 서울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안전 정상회의, G7 히로시마 프로세스, UN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등이 현재 국제 AI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절차들의 예시입니다. 또한 2월 파리에서 열릴 AI 행동 정상회의 동안 이러한 이슈들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프론티어 모델 포럼도 있는데요. AI 선도 기업들을 한데 모아서 업계의 자율 규제에 있어서의 논의의 진전을 의미하는 포럼입니다. AI를 넘어서서 합성 생물학은 주요 안보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과 자동화된 바이오 연구소 등은 유전자 조작 생물체 개발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에 대한 장벽을 현저히 낮췄습니다. 이러한 과학 발전들이 의학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으나 동시에 전염성과 치명성이 높은 엔지니어링된 병원군을 만들 가능성도 생겨납니다. 물리적인 안보와 디지털 안보 간의 기존의 경계는 사라졌습니다. 오늘날의 위협들은 하이브리드 특성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많은 경우 이러한 신기술에 의해서 심화됩니다.
첨단 AI 모델들은 이제 매우 그럴듯한 딥페이크를 생성하여 공적 담론을 조작하고 또 새로운 사이버 공격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의 민주화는 이전에는 국가 주체들만 누리고 활용할 수 있었던 정교한 역량들을 다양한 잠재적인 악의 행위자가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중요 기반 시설은 유례없는 취약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빠른 확산으로 잠재 공격 표면이 이전보다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전력 그리드, 교통 시스템, 헬스케어 시스템 등은 점점 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위협에 대한 노출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들은 도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고 정교한 공격을 하는 국가 지원 공격자들은 우리의 산업 제어 시스템을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은 물론 엄중하고 심각하지만 해결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려면 안보에 대한 접근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탄탄한 AI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AI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AI 시스템의 테스팅 및 검증을 위한 공동 프로토콜 개발, 중요 의사결정에 인간을 관여시키는 요건의 명시화, AI 안전사항에 대한 검증 메커니즘 마련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이오 안보를 위한 새롭게 조율된 글로벌 접근법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화학 무기 협약 강화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수적인 연구는 허용하면서도 엔지니어링된 병원균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기존의 사일로로 분리된 안보 접근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대 위협들의 상호 연결된 특성을 고려했을 때 사이버, 물리, 생태적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된 대응 조치가 필요합니다. 즉, 행정적인 장벽을 허물고 정부기관과 민간 부문의 파트너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제적 동맹들과의 전례 없는 협력 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안보라는 것은 허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경제가 다양한 안보 문제에 직면하면서도 회복 탄력성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주안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향후 미래를 바라볼 때 기술적 변화의 속도는 더 가속하기만 할 것입니다. 양자 컴퓨팅은 앞으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면서 계속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흥 기술들을 관리하는 동시에 전략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우리의 역량이 향후 우리 미래 국제 안보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하지만 동시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혁신과 보안 간의 균형을 찾고 개인의 자유와 공동의 안보 간의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이러한 기술적 변화들을 수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나타날 것입니다. 기술적 변화들은 피할 수 없으며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계몽의 시대를 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야 할 선택은 이러한 기술 발전과 확산을 우리의 가치와 안보 이익에 합치하도록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가 이런 것들을 결정짓도록 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칼비트 공동의장님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앤드류 루이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수석 부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이번 포럼의 개막에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국이 또 글로벌 파워로서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논의했었던 내용에 대해서를 또 앞으로 논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맥락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들으셨지만 기술은 전 세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면 중국의 부상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또 유럽의 쇠락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다극세계의 등장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러한 말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었지만은 바로 이러한 신흥 강국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신질서에 있어서 미국을 항상 리더로 보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구공산 국가들의 상황도 있고요.
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자면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은 승리가 아니고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이 관심의 상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또 지금 현재 뭐 미국의 쇠락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 또 이렇게 두 가지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물론 이 동등한 국가들 중에서도 그래도 항상 주도권 유지를 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로 중심적인 또는 반드시 미국 중심적인 질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기술뿐만 아니라 지식혁명 또 중요한 요소이죠. 첫 지식혁명은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유럽에 가져왔을 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또 이 최초의 지식혁명으로 수세기에 걸친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또 결국은 그 후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의회 민주제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앞으로 우리가 물론 지금까지 몇백 년간 이러한 민주주의를 유지를 해왔는데 또 지금 현재 오늘날의 기술의 연결성으로 인해서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하여서 또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례들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의회 민주주의, 19세기에 등장했었던 의회 민주주의가 한 가지고 그리고 또 1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은 사실 17세기 말에 시작이 되면서 결국은 이 또한 글로벌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은 1945년에 글로벌 접근법을 탄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결국 규범과 제도를 기반으로 하자라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규범과 또 제도가 이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재고를 하거나 심지어 대체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키친론이라고 했었던 것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는 1956년 니키타 후르시초프 그리고 리처드 닉슨 당시에는 부통령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둘이 어느 체제가 더 신기술이나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우월한가에 대해서 논쟁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는데 30년이 걸렸다. 이 키친 토론을 완료하는데 30년이 걸렸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자면은 지금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또 30년이 걸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사실 오늘날의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또 그만큼 상당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국이 그렇다면 여기에 어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요. 사실 한국은 중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제가 또 얼마 전에 이제 한 강연에서 이 독일의 장군이 이러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스위스가 될 수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초콜릿이나 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최대 강대국 중에 하나이고 또 기술 혁신의 원천이고 또 민주주의의 영감을 주는 나라라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였는데요. 독일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또 한국에도 적용되는 것이죠. 중진국도 거기에 걸맞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또 이로 인한 연결성으로 인해서 지식의 확산에 일조하게 되는 것이고 또 기술로 인해서 어떻게 보자면 정치적인 혼돈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중립성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국이나 미국 또는 유럽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글로벌 커뮤니티로서 1945년에 만들어진 이러한 질서를 재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재건의 핵심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 권리에 대한 존중, 또 시장 경제를 통해서 국가 정책을 형성하는 것 등등 이러한 핵심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하지만 또 오늘날의 시대에 걸맞는 방식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계의 질서를 재건하는 것, 오늘날의 유례없는 도전 과제에 대응하여서 또 민주주의나 또는 개인의 권리 등에 대한 도전 과제에 당면하여서
또 오늘날의 민주주의에 걸맞는 방식으로 우리가 애를 제고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기를 바라는데요. 결국은 사실 쿠바 미사일 위기 또 그 당시에 있었던 대통령들 그리고 또 이러한 주방 토론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였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대 측과 계속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포용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로써 저는 오늘 토론에 대해서 기대감을 밝히면서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안전한 세계에 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 특별 보좌관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I will speak in Korean. 저는 한국어로 안녕하십니까? 발언하겠습니다. 서구받은 대통령 사이버 특보 임종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사이버 시큐리티, AI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보좌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뭐 여러분들이 오늘날 AI로 대표되는 신기술들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동열 대사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8일 저는 그 당시 암스테르담에서 AI 학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언론에 다 나온 것처럼 제프리 힌튼 교수님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데미스 하사비스 CEO께서 구글 CEO께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전부 모두가 AI 시대가 온 걸 알았습니다. 지난 사실 2년 전 22년 11월 30일 날 제너러티브 AI 챗 GPT가 나온 이후에 AI가 가져오는 놀라운 변혁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놀라움에 경탄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에 쌓여 있고 합니다. AI는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변형시키는 정말 파괴적 혁신 기술이 되고 있고 AI 그 자체의 어떤 역량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모든 것에 어플리케이션이 됨으로써 예를 들면 우리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아르테미스 계획에 의해서 2017년부터 우리가 2040년대까지는 화성으로 가서 화성에다 식민지를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될 것이냐? 72년도에 아폴로 계획이 끝난 이후에 50년 동안 사실은 어떤 스페이스 분야에 있어서 큰 어떤 변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는 지난 10월 13일 날 우리 스타쉽 5번째 발사에 있어서 재사용 가능한 어떤 발사체 어떤 팰콘 헤비가 올라갔다가 그대로 제자리로 올라오고 어떤 젓갈의 형태로 그대로 잡아두는 그런 놀라운 기술을 봤습니다. AI 덕분이죠. AI는 스페이스와 더불어서 정말 엄청난 지금 변혁을 일으키고 있고 또한 데미스 하사비스가 노벨 화학상에서 받은 것처럼 알파폴드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단백질 분자 구조를 밝히는 그 AI는 우리 사람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2018년에 등장했는데요. 18년 사실은 수십 년 동안 해도 하나의 분자 구조를 밝히는데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겨우 2억 전체적으로 2만 개 2억 개 중에 겨우 20만 개, 겨우 0.1%의 구조밖에 못 밝혔는데 18년도에 22년 구글은 알파폴드 2를 발표하면서 나머지 99.9%의 모든 단백질 분자 구조를 밝혔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AI 그 자체뿐만 아니라 AI가 가져오는 이런 파괴적 혁신적인 변화를 갖다가 보면서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더욱 큰 어떤 희망과 꿈을 가지게 됐고 이것은 엄청난 기회를 가져올 것을 누구나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올해 2월 달에 뮌헨 시큐리티 컨퍼런스에서 AI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어떤 기회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우리 인류에 대한 위협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또 언급을 했습니다. 딥페이크 그리고 다양한 어떤 사이버 공격 특히 AI가 가져오는 변화 중에 오늘
이동열 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작년도에 영국이 주장한 AI 세이프티 서밋 그리고 어떤 리에임 네덜란드와 함께 리에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서울 AI 서밋에서 단순한 세이프티가 아니라 결국은 혁신과 이노베이션과 세이프티 그리고 인클루시브니스 이것을 갖다가 서로 밸런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하였고 그것들이 지난 11월 21일, 22일 이틀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전 세계 10개국이 모여서 AI 세이프티 인스티튜트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주장한 안정과 혁신과 포용 이것을 그리고 국제 협력 그리고 이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어떤 협력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조치, 정보 교환 이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AI가 가져오는 변화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AI는 말씀드린 대로 스페이스 시스템에 엄청난 진전을 가져왔고 이러한 스페이스 시스템의 어떤 인류에 대한 공헌은 우리가 스타링크 서비스에서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쉽이 가져올 달에 만들 영국 기지라든지 그런 것들도 또한 다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퀀텀 컴퓨팅 저는 사실은 평생 사이버 시큐리티, AI, 퀀텀 컴퓨팅에 대해서 연구했지만 제가 사실은 AI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1956년입니다. 제가 마침 1956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AI가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항상 어떤 꿈나무로 남아있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AI가 엔진이 돼가지고 퀀텀 컴퓨팅에 있어서도 지금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얼마 전 맥킨지 리포트에 의하면 2035년에는 어떤 퀀텀 수프리머시가 달성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그리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AI라든지 이러한 이머징 테크놀로지들은 또한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면서 과연 이것이 인류에 대해서 얼마나 큰 위협을 가져올 거지 그리고 우리 인류가 여기서 오는 리스크를 갖다가 과연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AI가 조종하는 오토노머스 제트 파이터 XQ-58A도 개발되고 이것이 사실은 많은 어떤 신무기에 달성되어 있고 특히 사이버 측면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입장에서 보면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될 때 2시간 전에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 마이아셋 위성 정지궤도 위성을 갖다가 공격했고 그것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나사하고 미국 측에서는 문라이터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의존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LEO가에 대한 지상에서 다이렉트한 사이버 공격이 가능한가 실험했는데 사실은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의존하고 있는 AI 그리고 스페이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을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엄청나게 사이버 스페이스란 용어도 생기고 우리 모든가 그것을 의존하게 되었고 했지만 이것이 스페이스를 통해서 전 글로벌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고 그 다음에 IoT로 얘기되는 스마트 소사이어티가 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되게 되고 그러면 사실은 사이버 스페이스의 영역이 너무나 커졌고 지금 사이버에 대한 공격은 제가 위성에 대한 공격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 동안 노스코리아로 대표되는 사이버 이런 공격 세력 적대 세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어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보고가 됐고 많은 곳에 됐지만 특히 노스코리아는 사이버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과거의 어떤 해적 국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매년 랜섬웨어와 어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10억 달러 이상씩 어떤 탈취를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핵 개발 자금이라든지 굉장히 위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다들 우리 AI와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가져오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기회도 충분히 있지만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공포가 있죠. 그렇지만 저는 과학자로서 약간은 낙관적입니다. 우리 인류는 항상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해야죠. 1938년에 한 예를 들면은 오토한과 리제 마이트너는 핵분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이용했을 때 한쪽으로는 1942년에 오펜하이머를 중심으로 한 맨하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한편으로는 사실은 페르미를 중심으로 한 핵발전소를 가능하게 한 오늘날 사실은 기후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같은 이러한 듀얼 유즈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회로 삼았고 한편으로는 사실은 위협으로 삼았지만 우리 인류는 이걸 극복해 왔습니다.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사이버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유엔 차원에서도 논의됐고 또 한편으로는 부다페스트 사이버 크라임 컨벤션에 있듯이 많은 노력들을 해서 부다페스트 사이버 크라임 컨벤션이 있고 또한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2012년에 탈린 매뉴얼이 나왔죠. 그렇지만 사실 그것들은 주로 서방의 시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한 많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아, 차이나, 노스코리아 이런 데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쪽적인 협의였는데 희망이 되는 것은 지난 8월 달에 유엔에서 유엔 사이버 크라임에 대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번에 이제 그것이 통과가 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AI와 이러한 이머징 테크놀로지, 특히 우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기회와 위협에 대해서 인류의 어떤 평화와 공전, 번영을 위해서 잘 헤쳐나갈 거로 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를 가질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기술적으로는 어떠한 기회가 있고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어떤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하는 것이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 외교부에서 지난 2021년부터 이러한 신한보 포럼을 통해서 이러한 장을 마련한 것은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더 큰 의의가 있죠. 오늘 시작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AI와 이머징 테크놀로지 데미스 하서비스가 3월 7일 날 뉴욕타임스에 다른 학자들하고 어떤 AI 알파폴류가 가져오는 기회는 신약 개발부터 해서 엄청나게 얘기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오늘 이 주제에 나와 있는 어떤 매스 디스트럭션 웨폰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 웨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장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외교부에 감사드리고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하신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께 감사드리면서 올해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가 되고 행복한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